여러분,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이 책은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바로 광주민주화 운동을 온몸으로 증언하는 그런 목소리라고 할 수 있죠.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소설을 통해서 그날의 진실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시죠.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남긴 말인데요. 이게 바로 광주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관통하는 말이에요. 진실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알리려고 했던 그 싸움이 정말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소설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비극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그걸 정말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근데 왜 굳이 역사를 소설로 이야기할까요? 사실이나 숫자만으로는 절대 전할 수 않는 게 있거든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 그 지극히 개인적인 상처 같은 것들이요. 소년이 온다가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 작품입니다. 희갱자, 생존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소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광주민주화 운동이라는 거대한 역사가 아니라 내 가슴에 와닿는 사람의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80년 5월. 그 열흘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권력의 공백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후에 전두환의 신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습니다. 당연히 민주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졌겠죠. 그러니까 군부는 이걸 누르려고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해버려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광주에서 저항이 시작되자마자 공수부대가 투입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으로요. 결국 21일에는 군이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27일 새벽 마지막 저항의 거점이었던 전냠도청에 함락되면서 열흘간의 항쟁은 피로 끝나고 맙니다. 여기서 비상계엄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군대가 나라의 모든 걸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기본권 같은 건 그냥 없어지는 거죠. 군인이 경찰이자 판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광주는 말 그대로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었어요. 당연히 군사정부는 진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왜곡했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한테 폭도다, 북한 간첩이다, 이런 딱지를 붙여버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민들의 저항은 국가의 폭력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민들이 총을 든 건 군대가 맨몸의 시민들한테 먼저 총을 쏜 이후의 일이라는 거. 자기 방어를 위해서였죠. 이 순서, 이건 정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런 커다란 역사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서 소설의 가장 깊은 곳, 바로 그곳에 있는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소설의 심장에는 동호라는 소년이 있어요. 나이가 겨우 15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중학생이죠. 바로 이 동호가 그날 광주가 잃어버린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동호에게는 정대라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은 바로 이 친구의 죽음에서 시작돼요. 정대의 죽음이 동호를 역사의 소용돌이, 그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게 되죠. 동호가 겪는 일들은 정말 너무나 비극적이에요. 처음엔 그냥 총에 맞은 친구를 찾으러 나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못 찾고 전남도청에 쌓인 다른 시신들을 돌보는 일을 자원해서 하게 됩니다. 죽은 이들의 넋을 위로해주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도 그들 곁에 눕게 되죠. 친구를 찾으려던 한 소년의 그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죽음의 현장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정말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소설에 이런 독백이 나와요.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생각해 보세요. 나라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음을 나라가 애도하는 척하는 이 상황. 정말 기가 막힌 모순 아닙니까? 이보다 더한 부조리가 또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는 죽은 자들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끔찍했던 열흘을 살아남은 사람들이 평생 안고 가야 했던 그 상처와 죄책감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광주의 고통은 두 가지인 셈이죠. 먼저 죽은 자들의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폭력으로 모든 게 끝나버린 삶과 살아남았기 때문에 평생 그 기억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삶. 이 두 가지 모두 광주가 남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인 겁니다. 소설에 나오는 생존자들을 보면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동호 곁을 떠났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은숙,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그 기억을 결국 이겨내지 못한 진수, 그리고 너무 끔찍한 일을 겪어서 수십 년 동안 입을 열지 못하는 선주까지. 이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는 겁니다.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은숙의 이 고백, 정말 생존자의 죄책감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냥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 남은 인생 전부가 너를 위한 끝나지 않는 장례식이라는 거잖아요. 아,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말이죠. 그리고 이 문장은 트라우마라는 게 뭔지 그 본질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줘요.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릿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건 반대예요. 그 끔찍한 기억만 선명하게 남고 나머지 모든 좋은 기억들이 오히려 사라져버리는 거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소설 속 이야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광주 항쟁 때 심한 고문을 겪었던 생존자들 중 무려 70% 이상이 평생을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은 광주를 두고 끝나지 않은 역사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광주는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합니다. 아직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희생자들의 명예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광주가 우리에게 남긴 건 정말 여러 가지예요. 첫째, 거짓에 맞선 진실을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됐고요. 둘째,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처럼 끊임없이 증언하고 기억하려는 기억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줬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의 어느 도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폭력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던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소설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소설이 말하는 답은 바로 양심입니다. 왜 양심이 가장 무서울까요? 혼자 있을 땐 약하지만 수십만 명의 양심이 하나로 모이면 그건 그 어떤 총칼보다도 강하고 무서운 힘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야말로 광주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크고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양심을 지키는 행동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힘이야말로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